151페이지 4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한 자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보면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의료법 제2조 1항을 참고하셔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1항에서 보면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그런데 누구누구가 속하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는요?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에 의해서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6번 문제에 보면은 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은 의료법 제3조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법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거를 우리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한 개 부류와 300병상을 초과하는 거,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하의 과목에는 뭐가 있냐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의학과 또는 병리과 해서 7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는 중 3개 진료 과목 이렇게는 외우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합병원인 경우에는요. 내, 외, 산, 소, 영, 마, 진 7개. 자, 그 다음에 300병상을 초과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내, 외, 산, 소, 그 다음에 영마진 하고요. 영마진, 여기에 또는 병리과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영마진 끊고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그래서 정치 해서 9개 과목. 답은 그러면은 재활의학과죠. 네, 재활의학과는 필수 진료 과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54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자, 154페이지 15번, 154페이지를 여러분들 피시고요.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설에서 보시면 의료법 8조를 이제 참고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결격 사유, 의료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결격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우선은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질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질환자는 되지만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 사람을 우리는 심신박약자,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문의에 의해서 처방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붙는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3번에 피성년 후견이 피한정 후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면은 어른은 되었지만 지금 몸이 너무 약해서 또는 장애가 있어서 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심신이 박약을 한데 심신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특히 재산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돈 관리를 한다든지 업무를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의료인이 되는 거에 결격 사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4번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금고 이상,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우리 보기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심신발약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161페이지 39번 문제를 보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 면제라고 하는 거는 보수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 유예라고 하는 거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보수교육은요, 누가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환자 진료 업무를 하고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나는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 즉 환자 진료 업무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 간호사로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환자 진료 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요. 6항에 나와 있고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에 보면은 보수교육을 면제를 할 수 있다. 누구? 전공의. 두 번째 누구? 학생. 예, 지금 현재 재학생. 그 다음에 3번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라고 하면은 이번 12월 1월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내년 1년간은 신규 면허자로 인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7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부서 이동을 통해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유예가 될 수가 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 면제나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요. 환자 진료 업무 종사자는요. 언제나 해당이 되는 거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5페이지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같이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입원 환자 40명, 외래 환자 180명인 종합병원의 의사의 정원으로 오른 것은 우리 종합병원의 의사의 정원이라고 하면은 의사, 우리 병원에서 뽑고 싶은 만큼 뽑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정해져 있다? 의료법에 정해져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번에 가보면 부록에 가서 이제 보는 거죠.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에서 의사의 인원은 적정수를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료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럼 몇 명이 적정한 의사의 인원인데 요거에 대해서 규칙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종합병원, 우리 문제에서 종합병원이었죠. 종합병원은 연평균이라는 건 맨날의 입원 환자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365일로 나눠서 하루에 나오는 평균 입원 환자 수. 어느 날은 50명, 어느 날은 20명, 맨날 다를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모든 1년 동안의 입원 환자를 모두 더한 다음에 365로 나눠서 1일 입원 환자 수를 20명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1일 평균이 1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누기 20으로 했을 때가 1인당 의사가 봐야 되는 환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명이라는 입원 환자가 연평균으로 나왔다. 20으로 나눠주면 5명이죠. 그러면은 5명, 1인당, 의사 1인당 5명의 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명으로 나눈 수를 해라. 그러면은 의사는 1인당 20명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의사는 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지금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입원 환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20으로 나눠라. 그러면
의사 1인당 20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5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수는 다르겠죠. 그래서 입원 환자를 환산할 수 있는 인원을 또 법에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꼴로 환산을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원 환자 40명, 우리 입원 환자는 20명당 의사가 1명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여기 외래 환자가 18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외래 환자 180명은 입원 환자 환산 지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입원 환자 환산 지수란 외래 환자 3명당 1명이 입원 환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환산을 하냐? 우선 여기 식을 적어놨죠, 제가. 180 나누기 3은 60명. 그러면 3명당 1명이 입원 환자다. 그러면 60명이 입원 환자가 되는 거예요. 180명의 외래 환자는 60명의 입원 환자라고 환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60명 플러스 입원 환자 원래 40명, 총 100명. 우리 법에서 얘기를 했죠.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적정 인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으로 나눠줍니다. 5명. 그러면 우리 적정한 의사 인원수는 5명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 이게 종합병원에서의 의사의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64번 확인하겠습니다. 167페이지 64번.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그리고 취소 조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허가 취소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의료법 제51조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조항에 나와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의료법인이 해야 되는 사업을 정관에 나열을 해놨는데 그거 이외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수익을 달성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지 않았다.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하지 않고 허가증만 받아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설립 취소, 허가 취소. 자,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 시정명령을 위반을 했다.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했다. 부대사업, 의료법인이 해야 되는 부대사업으로 뭐 장례식이라든지 의료기기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이외의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4번 보기에서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과대 광고했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의료법인이 과대 광고라고 하면은 뭐예요? 나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난 정형외과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서 과대, 내가 할 수 있는 기준, 면허의 역량에 비해서 과대해서 광고를 했다든지 진료 과목을 더 적어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과대 광고를 했다. 벌칙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 광고에 대한 벌칙에 해당이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1조 설립허가 취소 64번의 답은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9페이지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시정 명령을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의료기관의 장비 등의 사용 제한 또는 시정 명령 너 이런 장비 쓰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지금 세탁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시정해.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거 바꿔. 다시 해. 이런 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면은요. 굉장히 이 법조항만 봤을 때는 어려워요. 제63종 시정명령 15조 1항, 16조 2항, 21조 2항 이런 것들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럼 이 항목들이 무엇인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진료거부 금지, 세탁물 처리, 기록 열람, 전자의무 기록, 또 의료기관 개설 특례, 준수사항이라고 해서요. 시설 기준, 급식관리 기준 위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서는 개설 허가 신고 위반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할 수가 있고요. 36조 2에 공중보건 의사 등의 고용 금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또 여기에 봤더니 당직 의료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1번 보기에 나오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시군고 위반 여기 제35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기준 등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은 준수사항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35조, 그 다음에 준수사항과 관련되는 게 3번과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당직 의료인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휴업, 폐업의 신고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 위반. 내가 휴업을 한다, 폐업을 한다 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은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있어서는요.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안의 조항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냐? 여기에 내려가 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라고 해서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는 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이런 경우에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3번에 보면은 관계공무원 직무수행 기피 방해 지도 시정명령 위반 여기에 나와 있죠. 관계공무원의 시정명령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또 이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뭐 수정해라 했는데 명령을 위반을 했다, 듣지 않았다, 개설허가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자, 3번에 있는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한 때 이때는요. 개설허가 취소가 아니라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한 거잖아요. 그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벌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인 거죠. 교재 170페이지의 75번 문제. 자,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서 보면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두 번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정지한 때, 또 3번은 면허의 조건 불이행한 때, 면허증을 빌려줬을 때, 5번 당직 의료인의 규정에 의한 위한 규정에 위반한 때. 자, 해설에서 보면은 의료법 제65조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요 화면에서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취소시킬 수 없는 거겠죠. 다음 제1호의 면허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라고 되어 있고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제8조의 각호라는 거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답이 될 수가 취소 대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호에서 보면은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보기 2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3호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75번 문제의 보기 3번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호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래서 면허를 빌려줬을 때라고 해서요. 4호. 그래서 75번의 4번과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상 외로 하게 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당직 의료인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의료인의 취소 조건, 면허 취소 조건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기 5번과 일치되는 내용은 제65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71페이지. 171페이지에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품위 손상 행위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의료법 제32조에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 1항에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에 보면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2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 보기 3번과 일치를 하고요.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보기 4번과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법에 따라서 신문 등 지능에 따라 요런 데에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해서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호는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과잉 진료 행위가 되겠죠.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5번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에 전공의에 선발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치료에 자신의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번 보기 1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행위는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32조의 각 호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1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페이지 80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 제83조 의료법 제83조 경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 언제 되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검사라든지 보험급여 항목이 없던 새롭게 시행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으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병원에 환자가 이러한 걸로 진단 키트를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보험 수가로 열어주는 거죠. 경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 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 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 신청할 때 조금 필요한 돈을 이제 경비를 보조를 해줄 수가 있다. 아닌 거는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양성을 하는 거는요.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요. 의료인을 양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거를
의무로 이렇게 조항에다 넣어놓고 요거를 지정을 받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의료인 양성을 해야 된다. 특히 어디예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상급종합병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3페이지 82번 문제입니다. 자, 82번 문제는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 1항은 징역 이제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니라 87조 2의 2항 여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각 코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대여한 사람. 그래서 81번 보기에 1번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를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2호에서는요. 자, 여기에 맨 처음에 제12조 제2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등을 파괴, 점검 등의 진료 방해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2번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제27조가 되겠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그래서 27조의 내용들이 대부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해당하는 게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의무기록에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제23조의 3항, 이것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5번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82번에 보기 4번에 태아 성감별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태아 성감별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제32조 태아 성감별 행위는 제20조 2항에서 얘기를 하는데 32주 이전에는 태아에 대해서 성별을 감별해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84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84번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옳지 않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관련되는 얘기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급성기가 아니라 만성기 즉 뭐냐 어떤 치료가 갑자기 증상이 확 나타나서 치료를 하고 끝나는 진단명이 아니라 계속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수술 후에 어떤 관리가 계속 필요한 환자라든지 지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 완치가 100% 될 수가 없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역할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어떤 환자가 들어간다? 이런 질환은 노인 환자들이 많이 걸리는 노인성 질환자라든지 만성 질환자 나와 있습니다. 즉 계속 지속적으로 약물을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누군가의 케어가 항상 필요한 환자들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도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대상자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 수술 어떤 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집에 가서 바로 회복을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정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요양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손상 환자들이 회복 기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노인성 질환자에 이제 속할 수가 있고요.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 기간, 상해 후에 회복 기간은 들어가는데 정신 질환자라고 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입원 대상은 아닙니다.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정신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84번의 답은 2번입니다. 174페이지 8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일종 수급권자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일종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법 제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18세 미만인 자. 자, 보기 1번에 나와 있죠. 65세인 자. 그 다음에 3번은 쭉쭉쭉쭉 중증장애인. 4번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1번에 나와 있고요.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자, 네, 여기 보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네, 여기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나와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2번에 65세 이상인 자인데 여러분들 보기에는요 6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60세를 65세 이상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175페이지 9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일수 산정에서 급여일수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기준에 들어가는 그 급여일수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요 1번에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입원한 기간, 그리고 그 사이에 약을 먹은 거, 또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급여일수, 외래일수, 그 다음에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해서 그 해 년도의 의료급여일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일수를 제외를 한다. 1호, 입원 중 입원한 의료급여 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 그 입원 기간 중에 투약일수 왜 제외를 할까요? 입원 일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약일수까지 같이 입원 기간 주간 먹었던 약 먹은 날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에 제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요거 보기 1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동일 처방에 의하여 원내 투약,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먹는 투약과 원외 투약, 가지고 나가는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의 날짜가 겹쳤다. 이렇게 중복되는 투약일 수는 빼줘야 된다.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요. 고시하는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는 뺀다. 네, 그래서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투약일수는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에서 답은 1번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2번 일수, 투약일수,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에 급여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급여일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입원일수, 투약일수 다 들어가야 되고요. 경구약제만을 투여를 하는 급여일수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제외되는 게 아니라 급여일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급여일수. 그래서 정확하게 고시기준 제8조의 4의 1항의 1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